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나무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진영입니다. 네, 이제 12월도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오늘 특히 어제에 비해서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추워졌네요.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는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걱정되는 병이 하나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오늘은 이 뇌졸중 중에서도 뇌 지두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라는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과연 이 뇌동맥류라는 병은 어떤 병인지, 왜 생기는지, 과연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병을 발견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뇌동맥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우선 우리 뇌를 보면은요. 뇌의 무게 자체는 한 1.4 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몸무게의 한 2.5%. 굉장히 뇌 전체로 보면은 작은 부위를 차지하죠. 하지만 이 특히 뇌세포에 피를 공급해 주는 뇌동맥 혈관은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심장 박출량의 한 20% 가까이를 소모하는, 즉 단일 장기로서는 가장 많은 혈류량이 필요한 그런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한 길에서 아무래도 차 사고도 날 가능성이 많겠죠.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뇌를 실제로 수술할 때 보면 혈관 덩어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미세 혈관까지 복잡한 혈관들이 분포해 있는데요. 저 복잡한 혈관들이 저 많은 혈류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뇌혈관이 막히는 병을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해요. 피가 통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저 혈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해요. 저희들이 뇌졸중, 뇌혈관 질환, 뇌경색 여러 가지 이 언어가 혼란스러워서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뇌졸중이라고 말하는 거는 뇌경색과 뇌출혈, 즉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모든 뇌혈관에 생기는 병을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한의에서는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특히 이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뇌출혈은 말 그대로 혈관이 터지는 거죠. 뇌에 있는 특히 동맥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쪽으로 나오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경색도 위험하고 뇌출혈도 물론 안 좋지만 뇌경색에 비해서 뇌출혈은 좀 더 위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이 위독해지거나 사망하거나 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뇌출혈인데요. 이 뇌출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흔하고 많은 뇌출혈이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 해서요.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뇌혈관의 작은 영양동맥이라는 혈관이 파열되고 터지면서 뇌세포 안에 피가 고이는 거죠. 그럼 보통 반신마비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뇌출혈의 원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이 뇌동맥류라고 해서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뇌동맥류.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저 모양이 저 보이는 그림처럼 우리 꽈리같이 생겼다 해서 뇌혈관에 생기는 꽈리다 이렇게들 흔하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뇌동맥에 생긴 꽈리,
뇌동맥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마치 혈관이 저런 꽈리 열매처럼 볼록하게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시한폭탄 이런 비유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뇌동맥류라는 병은요, 굉장히 드물고 희귀하고 특별한 희귀한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들도 이 뇌동맥류를 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유명한 젊은 배우가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뭐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게 마음적으로 치유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와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음 또 여러분들 그 이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런 분들도 뇌동맥류를 진단받게 돼서 수술을 하면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전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뇌동맥류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어 40대 중반쯤에 뇌출혈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당시가 아마 상원 의원 시절이라고 제가 기록이 나와 있는데 뇌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껴서 뇌출혈을 진단을 받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뇌동맥류가 파열된 지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뼈를 다 여는 개두술, 두개골 여는 수술을 하고 동맥류 수술을 하고요. 2번이나 이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큰 후유증이나 장애 없이 잘 회복이 돼서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까지 하게 됐죠.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굉장히 불행한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국민 여배우가 저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병원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시간에 갔지만 결국은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불행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뇌졸중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거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일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골든타임 안에 도착을 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게 되면 후유증이 안 남을 수 있는데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사실 병원에 아무리 빨리 가도 출혈 당시에 뇌 손상이 너무 심하면 병원에 빨리 가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동맥류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제 질문이 올라오시는데요. 자, 오늘도 출근 중 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뇌동맥류가 있어도 평생 터지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 차이는 크기 때문인지 뭐 위치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 체질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는 필수 이 질문을 주셨네요. 뇌동맥류는 유전 영향이 큰 병인가요? 그래서 자녀도 검사를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뇌동맥류는 유전되는 병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족의 경향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나 형제 간에 동맥류 환자가 있다면 직계 가족들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실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뇌동맥류 환자들 예를 조금 보여 드릴게요.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떤 증상으로 이 동맥류가 발견되고 진단되는지 실질적인 예를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제 진료실에 오셨던 환자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35세 남자분이세요.
안면마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안면마비라는 거는 뭐 옛날에 한방에서 구안화사라고도 했죠. 그 벨마비가 대부분입니다. 즉 말초신경의 어떤 아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마비, 즉 안면마비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뇌의 종양이나 안면신경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뇌졸중 같은 것들이 생겨서 안면마비가 올 수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안면마비가 오셨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신경외과에서는 일단 뇌 영상사진, 이미지 사진을 찍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이 환자분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안면마비가 생기셔서 와서 MRI를 찍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뇌 MRI 사진이고요. 다행히 뇌경색이나 뇌 종양, 뇌에는 아무런 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형적인 말초신경성 안면마비로 진단 내릴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MRA 사진을 보면은요. 어 이쪽에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보이죠. 이게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30대 젊은 남자, 고혈압이나 가족력, 뭐 당뇨 아무런 병이 없는 젊고 건강한 이 회사원이 살면서 뇌 MRI나 MRA를 굳이 찍어 볼 일은 많지 않았겠죠. 근데 안면마비가 생겨서 뇌를 찍다가 뇌혈관에 저 안면마비와는 전혀 무관한 뇌동맥류라는 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만큼 뇌동맥류는 아무 증상 없이 뇌혈관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더 젊은 예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27세 여자분이셨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그냥 갓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젊고 건강해 보이는 여자분이셨는데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왔습니다. 그래서 뇌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도 MRI 상에서는 뇌에 아무런 어지러움을 유발할 만한 그런 기질적인 병은 없었는데요. MRA 검사를 했더니 여기 볼록하게 보이는 이 부위가 내 왼쪽 눈 쪽으로 가는 동맥에 꽈리, 뇌동맥류가 있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저 뇌동맥류란 병이 발견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 동맥류가 점점 커지게 돼서 만에 하나 저 동맥류가 파열됐었다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겠죠. 아무튼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지러움 증상 때문에 진료실을 찾았다가 뇌동맥류를 운 좋게 우연히 발견하셨던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돼요. 과연 이 뇌동맥류란 병을 조금 확인해 보려면 언제 몇 살 때쯤 언제쯤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뇌동맥류란 병은 40 대, 50대 이후에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같이 여러 환자들을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27세에 특별한 병이 없는 건강한 젊은 여성의 뇌혈관에도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것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어 "찍어 보면 몇 살에 찍어 봐야 되나?"라고 얘기할 때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성인이 되면 빨리 찍어 보시는 것을 권유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이 왔네요. 평범한 시청자님께서 "혹시 운동이나 비행기 탑승 같은 일상생활도 조심해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뇌동맥류가 발견됐다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면 고도가 낮아지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동맥류가 우리 풍선도 하늘로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터지잖아요. 그래서 뇌동맥류 있는 환자는 비행기 타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행기 안에서도 다 압력이 조절이 되고 이게 그냥 단순한 압력으로 터지는 병은 기압 차이로 터지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요. 운동이나 비행기 탑승을 조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수술하고 나면 중환자실에 꼭 가야 하는지 일반 병실로 가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뇌동맥류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이제 한번 이분은 뇌동맥류로 한 6년 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른쪽에 요 부위에 뇌동맥류가 있어서 결찰술, 클립으로 동맥류를 결찰하는 수술을 하셨던 환자인데요. 그리고 나서 한참 그냥 수술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후유증 없이 잘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6 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저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간에는 검사를 제대로 바빠서 하지 못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MRI를 새로 찍었더니 과거에 수술했던 부위와 다른 쪽 혈관입니다. 이거는 뇌 숨골 쪽에 있는 혈관에 보시는 것처럼 볼록하게, 예, 새로운 뇌동맥류가 발생을 하신 거예요. 즉 뇌동맥류가 생기는 그런 혈관의 체질을 가지신 분은 한쪽 부위가 잘 완치가 된 후에라도 새로운 부위의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동맥류를 치료하거나 시술이 잘 됐을 경우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 이제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은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정기적인 추적 검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50세 남자분이셨어요. 제가 머리가 아픈 두통 때문에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나 50 세가 되셨고 어 두통이 있으니까 그러면 뇌에 대한 검사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뇌 MRI를 권유를 드렸더니 이제 환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바로 1년 전에 옆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할 때 MRI를 찍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찍는 MRI는 아무래도 귀나 그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찍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아마 뇌혈관을 다 보는 검사를 하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한번 검사를 해 보시죠." 하고 MRI를 찍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도 뇌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뇌혈관에 동맥류가 발견됐던 겁니다. 즉 이분이 1년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찍었던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찍었던 MRI는 MRI라고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비인후과적 질환을 진단하는 데 중점을 둔 MRI이셨던 거고요. 전 뇌혈관을 확인되지는 않았던 MRI로 생각이 됩니다. 즉 어 뇌혈관 MRA를 통해서 뇌동맥류 꽈리가 진단되셨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마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MRI 검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신 검사가 뇌 자체를 보는 MRI 검사인지 아니면 뇌혈관을 보는 MRA 두 가지를 모두 다 찍으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분 같은 증상이 있던 분이었어요. 50대 중반이셨고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헬스클럽에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 운동하는 데 곳에서 굉장히 무게를 무거운 물건 무게를 드는 힘을 쓰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뒷목과 뒷머리가 굉장히 뻐근하게 아픈 그런 두통이 생겨서 병원에 오셨는데요. 제가 MRI에서 다행히 출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뒷목으로 올라가는 추골동맥이라는 혈관, 척추동맥 혈관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부풀어져 있는 부위가 보입니다. 저거는 박리성 뇌동맥류라고 그래서 혈관 내벽이 이렇게 길게 찢어진 겁니다. 다행히 출혈이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이런 것들이 에 뇌혈관에 생길 수 있는 뇌동맥류와 관련된 병들이죠. 즉 우리가 힘을 쓰고 운동을 하고 화장실에서 힘을 주거나 갑자기 특히
뒷목이나 뒷머리를 통해서 평소에 느끼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기면 이렇게 뇌혈관을 확인해 보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이게 일반적인 동맥류는 이렇게 볼록하게 풍선처럼 부풀어지는데요. 이 박리성 동맥류라는 병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방추형이라고 하는데요. 혈관 벽 자체가 길게 마치 제가 그런 비유도 좀 하는데요. 우리가 뭐 "김밥 옆구리가 터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혈관 자체가 이렇게 불룩하게 음 부풀어지는 박리성 동맥류 환자였던 경우였습니다. 그다음 뇌동맥류가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이분도 젊은 35세 여자분이셨어요. 아무런 두통, 뭐 어지러움증, 머리에 생기는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올해는 다른 데는 평소에 뭐 CT도 찍어 보고 복부 CT도 찍어 보고 초음파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머리 쪽은 한 번도 안 해 봐서 한번 그냥 우연히 MRI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운이 좋게도 MRI 상에서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된 겁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부푸는 병이기 때문에 MRI로는 뇌동맥류를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MRI를 찍어도 뇌동맥류는 진단할 수가 없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동맥류의 크기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컸어요. 너무 이 풍선 꽈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MRI 검사에도 그 동맥류가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뇌혈관을 보는 MRA 검사를 했는데 여기 풍선처럼 불룩하게 보이는 이 부위, 일반 동맥류보다 훨씬 더 크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대 동맥류라고 하는 이런 큰 동맥류가 발견됐던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풍선도 점점 커지다 보면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뻥 하고 터지는 것처럼 저렇게 큰 동맥류는 파열 위험성도 높다고 할 수 있고 저렇게 젊은 나이에 거대한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들은 훨씬 더 예후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저분이 하필이면 그 해에 무슨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건강검진할 때 뇌 MRI 검사를 추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동맥류라는 무서운 병, 특히 저 환자분은 굉장히 위험했던 경우인데요. 뇌동맥류라는 병이 발견되셨던 경우입니다. 즉 발견되고 나서도 제가 환자분께 물어보면 전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무슨 마비 증상이 생기거나 뇌로 인한 증상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저렇게 큰 동맥류도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뇌동맥류라는 병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저는 항상 눈에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질문이 들어왔네요. 천천히 살자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영제를 쓰는 MRI가 있고 안 쓰는 MRI가 있는데 과연 꼭 써야 되는지 뭐 어떤 건지 MRI를 찍자고 해서 갑자기 겁이 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걱정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떤 신호인지 심각한 건지 걱정된다고 하셨네요. 음 최근에 MRI 기술은 굉장히 발전을 해서요. 특히 뇌혈관을 보는 MRA의 경우에는 굳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뇌동맥류의 여부라든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동맥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조영제를 쓰지 않는 MRI로도 뇌동맥류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조영제를 쓰는 경우는 혹시 뇌 안에 종양이나 혹이 있을 경우에 조영제를 사용하면 우리가 그 혹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조영제를 사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과연 조영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는 그 검사를
권유하는 담당 의사 주치의가 결정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조영제 검사가 필요하시지 않다. 즉 조영제 없이 아무런 주사나 약물 없이 그냥 통에 들어가서 MRI란 거는 우리가 방사선 노출이 없습니다. 자석, 자기장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전혀 해도 없죠. 즉 아무런 위험성이나 약물에 노출되는 것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도 없이 그냥 통에 들어가서 검사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안전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운 걸로 젊은 여자분들께서 30대 여자분들이 오셨는데 MRA 검사를 하면 이렇게 뇌 동맥류 꽈리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뇌동맥류란 병의 대부분은 터지기 전에 우연히 발견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뇌동맥류란 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뇌동맥류가 왜 생기는지 원인이 궁금하시죠? 과연 내가 뭘 잘못해서 뇌동맥류가 생기는 걸까? 의학적으로 가장 최신 지견을 종합해 봐도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류의 스트레스입니다. 즉 혈류의 압력이죠. 우리의 뇌동맥, 몸에 있는 동맥혈관이란 건 심장이 쿵쿵하고 혈압을 그대로 받는 것이 동맥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 심장 박동은 24시간 계속 뛰죠. 하루에 심장이 여러분 몇 번 정도 뛰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한 10만 번 정도 맥박이 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맥박이 우리가 혈압이 120이다, 130이다 얘기를 하는데 120, 130의 압력으로 계속 동맥의 혈관 벽을 쿵쿵 하고 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하루에 10만 번.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면 얼마나 결국 이 뇌혈관 벽에 충격을 주고 압력을 주겠습니까? 이래서 고혈압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병이 고혈압인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혈관벽의 염증성 반응 때문에 그 혈관벽이 약해지는 부위가 생길 거다라고 우리가 연구 결과에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똑같은 압력을 받는데 어느 특정 부위가 부풀어지는 원인이 그 부위에 어떤 혈관벽의 염증성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본인이 혈압도 잘 관리하고 고혈압도 없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하는데 유전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약하게 타고나신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뇌동맥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어떤 유전적으로 또는 체질적으로 약한 혈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정 혈류의 자극을 받아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약한 부위가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쉽게 말하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아직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랑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병은 내가 조심한다고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원인으로 혈관벽의 일부가 염증이 생겼건 유전적으로 약한 부위건 혈관의 약한 부위가 계속해서 우리가 심장 맥박 박동이 뛰면서 그 부위가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고 박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풍선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뇌동맥류란 병이 얼마나 흔한 병일까요? 이거 제가 미국 통계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 통계에서 보시면 이 터지지 않은 동맥류가 인구 50 명에 1 명씩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 100 명을 MRI를 다 찍어 보면 100 명에 2명 또는 3명 정도는 뇌동맥류가 발견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흔한 병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위내시경을 하죠. 우리가 위내시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검진 내시경이라는 건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위암을 미리 발견하려고 검사를 하는 거죠. 위암의 유병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만 명에 몇 명 생기는 병이지 100 명에 두세 명씩 생기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그만큼 뇌동맥류는 그런 병들보다도 훨씬 실제적으로는 흔한 병이란 얘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에 대한 MRI나 MRA 검사를 다 하고 살지는 않죠. 그럼 이렇게 많은 흔한 병인데, 그러면 왜 뇌출혈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100 명에 두세 명은 뇌출혈로 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뇌동맥류를 가진 환자 한 100명 중에서 1명 정도만 실제적으로는 터지게 됩니다. 즉 뇌출혈을 일으키는 환자는 뇌동맥류를 가진 100명 중에 1명 이하에서만 터지게 되고요. 나머지 99 명은 평생 사는 동안에 내 머릿속에 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증상이 없으면 모르고 그냥 살다가 뭐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든지 다른 병 암에 걸리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다른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뇌동맥류란 병은 굉장히 흔한 병이다. 어느 나이에 제일 많이 생기냐? 저 통계에서 보시면은 35 세에서 60세 사이에 제일 많이 발견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예를 들면 뭐 20대 그런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발견될 수 있는 병이 바로 뇌동맥류란 병입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뇌동맥류 병은 여자한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대 여자 비가 한 2대 3 으로 여자한테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터지지 않는 99 명의 동맥류는 괜찮은데요. 혹시 만약에 파열되는 이 1%의 뇌동맥류는 만약에 터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기록에서 보면 동맥류가 만약에 터져서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면 40에서 50%의 사망률을 보이는, 이게 지금 바로 2025 년의 통계입니다. 이게 미국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생명을 살린 생존자의 상당수가 영구적인 신경 장애를 안고 살아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뇌 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이 돼서 반 가까이는 사망하거나 혹시 생명을 살리는 경우에도 뭐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마비가 남는다든지 이런 영구적인 신경 장애를 평생 동안 안고 살게 된다는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골든타임 얘기도 좀 드렸는데, 동맥류가 터진 다음에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확률이 한 15%, 이건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즉 100 명에 15 명은 터졌을 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즉 돌연사나 급사의 원인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 그래서 의사들이 뇌동맥류를 얘기할 때 머릿속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로 꽈리처럼 얌전히 있다가 터지게 되면 지수막하 출혈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병이죠. 뭐 이 증상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갑자기 흥분하고 화를 내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즉 뇌동맥류 파열 때 나타나는 증상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극심한 두통, 내가 평생 이렇게 머리 아픈 거를 느끼지 못했다는 극심한 두통,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듯한, 제가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머리에서 벼락이 터지는 듯한 그런 급격한 두통, 통증을 느끼면서 "머리가 터지는 것 같다. 터지는 줄 알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이유는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뇌막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뒷목이 아픈, 뇌막 자극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뒷목이 당기고 아픈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구토를 하게 되고 임계점 이상으로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즉 어 쓰러지고 의식 소실이 된 상태로 무의식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저희가 동맥류가 완전히 터지기 전에, 즉 뇌동맥류가 파열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경고 증상이라고 있어요. 그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안검하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눈꺼풀이 올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즉 눈을 뜨는 신경을 뇌동맥류가 누르면서 한쪽 눈이 마치 우리가 윙크하는 사람처럼 한쪽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만약에 뇌 검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혈관의 동맥류에 의해서 눈꺼풀이 안 떠지는 증상이 생기면 이건 굉장히 동맥류가 파열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응급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상황이 진단되게 되면 보통 신경외과 병원에서는 아주 빨리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아무래도 터지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해야지 예후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응급 상황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 동맥류가 커지면서 눈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눈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즉 눈 움직이는 신경의 마비를 일으키면서 초점이 맞지 않는 복시 증상,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거는 뇌동맥류 파열의 경고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질문도 오셨지만 그럼 이 뇌동맥류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즉 물론 뇌출혈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가서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연히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100 명에서 40,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계로는 한 3분의 2 정도, 70% 이상에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발견돼서 예방적으로 치료하고 수술하는 경우고요. 한 30% 정도가 동맥류가 파열돼서 우리가 응급으로 출혈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뇌동맥류는 발견되게 되면 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행히도 약물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즉 동맥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다시 줄어들게 하거나 이 동맥류가 파열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즉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야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이 결찰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립이라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스프링으로 된 집게 같은 거예요. 머리 개두술이죠. 머리뼈를 열고 뇌 속에서 틈으로 우리가 뇌혈관을 찾아서 동맥류를 찾게 됩니다. 그 동맥류를 저 클립이라는 이 기구를 이용해서 이 피가 들어오는 이 입구, 동맥류의 목 부위라고 하죠. 저 목 부위를 우리가 클립으로 딱 차단을 시켜서 혈류를 차단시키면 이 풍선 안쪽으로 피가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이 동맥류는 그대로 쭈그러들게 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20년은 이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공포스럽죠. 머리를 연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러고 나서도 내가 정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모든 환자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코일 색전술이라고 그래서 시술이죠. 혈관 안쪽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다리에 있는 굵은 동맥을 통해서 얇은 철사와 관, 카테터라고 하는 것을 머리 뇌까지 집어넣어서 이 얇은 관을 통해서 이 부풀어진 동맥류 꽈리 안쪽으로 백금 코일 같은 것을 채워 놓고 뭐 스텐트를 쓴다든지 어떤 기구들을 이용해서 색전술이라는 것이 그 부위를 막아 버린다는 뜻입니다. 즉 피가 통하는 동맥류 부위를 저런 기구를 통해서 막아 버리게 되면 저 동맥류 쪽으로, 즉 혈관이 약해진 부위로 피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저 동맥류가 터지는 것을 영구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결과는 사실 머리를 여는 개두술에 비해서 별로 뒤지지가 않는데요. 어 안 그래도 아까 치료에 관한 질문을 주신 김치 치즈 피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전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찰술은 한 번 하면 재발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확실한 치료인지 솔직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 동맥류의 결찰술을 하게 되면 뭐 사실 그걸로 거의 완치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솔직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거의 재발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저런 병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혈관이 약한 부위가 체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수술한 부위는 완벽하게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5 년, 6 년, 7 년,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수술했던 부위 주변으로 다시 또 혈관이 늘어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술한 부위의 재발이라기보다는 수술했던 부위 근처에 다시 동맥류가 새로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결찰술은 한 번의 치료로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 많은 밤께서 질문 주셨는데 "수술 중에도 동맥류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요. 이미 저 혈관 자체가 굉장히 얇은, 마치 우리 물집처럼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실제 수술을 해서 들어가 보면 혈관이 아주 얇아져서 정말 우리가 혈관을, 동맥류를 찾기 위해서 약간 뇌를 벌리고 당기는 정도의 작은 압력과 변화에도 동맥류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험 많은 우리가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하면 그런 상황들을 예방하고, 또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지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자분께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맹장 수술하다가 맹장이 터질 수는 없나요?"라고 물어보면은 "100% 그럴 일은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맹장염이 있으면 맹장 수술은 안 하면 안 되는 병이잖아요. 동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동맥류가 수술 중에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자다가 터진다면 사망할 수 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건강긍정 상쾌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크기가 작아도 터질 수 있나요?" 음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있다가 어떤 동맥류가 잘 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이 오늘 방송의 뒷부분을 조금 봐 주시면은 그 대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로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변비로 화장실에서 과하게 힘을 주거나 또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거꾸리를 자주 하시는데요. 그 기구 있죠. 우리 운동하는 데 가면 있는 거꾸리 기구, 물구나무 서기 하듯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얼굴 쪽으로 피가 쏠리게 되죠. 어.
"이런 운동으로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변비로 힘을 준다고 뇌동맥류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거꾸리를 한다고 뇌동맥류가 생기는 건 더더군다나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꾸로 매달렸을 때 얼굴에 피가 빨개지는 것은 동맥보다는 정맥피가 우리가 중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정맥피가 심장 쪽으로 돌아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거꾸로 돌아섰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거꾸리를 한다고 동맥류가 잘 터지는 것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미 동맥류가 있는 환자들, 혈관이 약한 부위, 풍선이 있는 부위 환자들은 아까 제가 예시를 드린 것처럼 운동 같은 걸 하면서 무거운 무게를 들면서 굉장히 힘을 쓰면서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화장실 변비 때문에 아주 힘을 복압을 주게 되면은 머리 동맥의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런 뇌의 압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위 또 거꾸리 같은 것들도 동맥류가 있는 환자에서는 피해야 되는 행동은 맞습니다. 다만 그런 행동으로 동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영 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로 어느 정도 뇌 질환을 알 수 있나요? MRI는 너무 비싸서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MRI나 MRA를 통해서 뇌동맥류를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동맥 초음파라는 건 말 그대로 경동맥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뇌를 경동맥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비용이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경동맥 초음파로는 뇌혈관에 생기는 이상을 발견할 수는 불행히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 지금 이 뇌동맥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MRI나 MRA를 통해서 발견되고 특히 혈관을 보는 MRA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병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로는 뇌동맥류를 진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CT 중에서도 그냥 단순 CT가 아니라 조영제 주사를 맞고 있는 3차원 혈관 조형 CT라는 것을 찍으면 뇌혈관의 동맥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MRA나 CTA를 찍어야지 뇌동맥류는 발견할 수가 있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점점점 뇌동맥류는 많이 발견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맥류가 모든 동맥류를 다 수술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맥류는 저희가 치료하지 않고 추적 검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MRI가 발견되면 처음에는 1 년에 한 단위로 MRI 검사를 해서 혹시 이 작은 동맥류가 크기나 모양의 변화 없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 동맥류가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추적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동맥류 치료가 필요한 동맥류는요. 색전술이나 결찰술 같은 치료가 필요한 동맥류, 즉 아직 파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동맥류에서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풍선도 커지다 보면 터질 수 있는 것처럼 5mm 이상의 동맥류 또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동맥류, 특히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에 생기에 있는 동맥류는 저희들이 치료가 필요한 동맥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동맥류의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가족 중에서 뇌출혈의 가족력이 있고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치료가 필요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동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추적 관찰만 해도 충분한데요. 크기가 3mm 이하거나 특히 여기 나와 있는 2 번, 3 번 이거는 뇌동맥류의 위치를 말합니다. 동맥류는 뇌를 받쳐주고 있는 기저부 뼈가 있는데요. 이쪽 주변에 생기는 동맥류들은 MRI에서 비교적 자주 흔하게 발견되는 경우인데 이 부위의 동맥류들은
거의 파열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위에 생긴 동맥류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가 아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로 추적 검사만 하시면서 일상생활 뭐 운동을 하거나 거꾸리를 하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모든 일상생활에 전혀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맥류의 치료, 과연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여부는 아무래도 여러분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건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대부분 동맥류가 발견돼서 정밀 검사까지 하게 되면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이 동맥류의 정확한 크기랑 모양, 파열 위험성들을 산정을 해 보게 되고 환자분의 나이, 또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예방적 수술이나 치료를 할지 그냥 추적 관찰을 할지는 담당 전문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뭐 동맥류 제 진료실에서는 건강검진에서 동맥류를 진단받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오시는 "잠을 못 잤어요."라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과도한 걱정은 절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동맥류는 추적 검사만 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지금 뇌혈관 수술 기법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 치료 여부나 어떤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뇌동맥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도 많이 주셔서 좋은 질문들이 오늘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모두 이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두시고요. 이런 뇌동맥류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